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지나서 조금 바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종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 의원님들 중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신뢰하는 몇 분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라는 점을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토론회 제안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작년부터 이제 수자원공사가 사회적 가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원재 대표님이 답해 주신 대로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회의 질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질도 함께 높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제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만 대학교는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물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수자원공사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수자원공사가 변해야 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아마도 스스로 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뭐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거나 또 좀 압박할까 유도하거나 또는 요구를 해볼까라는 생각, 그 고민이 끝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의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면 아마도 수자원공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우리 한정희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원재 대표님은 아마 나중에 12시에는 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원재 대표님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원재 대표님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체계라고 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 기록회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좀 조언을 해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체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명 박사님은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합물 관리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발족하게 될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안은 사실 제가 해봅시다라고 제안하긴 했는데 저 자신이 오늘 공부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우리가 이제 물 관련해서 오늘 토론하고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갖고 공공재죠. 공공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수자원공사라고 하는 기업의 논리에 좀 휘둘리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좀 더 수자원공사에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외부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수자원공사를 보고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 협력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좀 압력도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좀 시작해야 될 텐데 12시 20분까지 마쳐야 되는 그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6분의 토론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5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대학교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문제대학교 최현성 교수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대학교 최현성입니다. 늦어도 죄송했습니다. 운전인데 버스 좀 잘못 타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저도 마음에 와닿고 이미 이제 제가 토론드린 내용과도 되게 싹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보면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은데요. 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쉬운 말인데 디테일에는 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경래 교수님 지금 이제 뭐 정말 계셨지만 그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앞서는 분들 때 중간에 저희가 단 9억 원 4대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장관이 됐지만 장관이 되신 분이 딱 이 기간 동안 깨달으셨을 거예요. 장관 돼서 별로 할 일이 없다. 인사권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런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전체 흐름에는 관료라는 제도가 있고요. 공기업이라는 공공기관 제도가 있는데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재부가 꽉 쳐놓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죠. 거의 초기에 들어섰을 때는 기재부가 상당히 참여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집중된 노력을 논문 노력을 좀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받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노력의 큰 핵심은 이제 분권화가 될 수가 있는 거. 분권화가 지방에 대한 이양과 분권을 통한 그런 걸 떠나서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들과 그런데 분권화시킬 수 있는가.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쉐어하고 공유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듯이 관료들에게 저희가 그걸 요구할 때 그분들이 가진 것들을 국민들과 더 공유할 수 있나라는 아니면 지나친 더 집중하러 어떻게 나가나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 그 발표에서 이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과장자리, 국장자리, 실장자리가 있는데 설마 그 자리를 몰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안이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참여가 지금 이제 그 보여주기식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들어서 3년 차고 만 2년인데 제가 보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3년 또 이대로 갑니다. 이 상태를 보여요. 근데 이게 정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관료들과 그다음 정치인들과 그다음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걸어가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훈재 선생님의 발표 첫 번째 발표 저는 많은 받았습니다. 특히 그 대제화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거 지금 5년 뭐 이렇게 스토레이트하다 스타트하다고 말씀하는 게 너무나도 공감을 제대로 보신 겁니다. 대제화의 필요성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아까 총장님 말씀처럼 좀 작업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세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도 교수 중에 한 명이지만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역시 그 교수가 나이 드신 분도 계시는 거지만 아이를 가지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깨트릴 수 있겠어요? 저희가 능력이 있고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깨트릴 수 있겠어요? 물론 총장님께서 깨주시고 하긴 한데 이거 그래서 사실은 국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과 3, 4선 의원이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그 시니어리티는 존중하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가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이고 좋은 분들의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얘기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가. 그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 나라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2년 초창기 이런 얘기했었어요. 저희 정책기획위원회 소속인데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죠. 근데 안 받아들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함께 개혁을 해야지, 혁신을 해야지. 누구 하나가 혁신 치고 나간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손을 잡고 가야 된다. 관료들도 손에 손을 잡고 가야 된다. 근데 2년이 지났어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권력기관에 대한 조정 문제 검결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지방자치제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나오셨냐면 소득행정과 소득행정을 얘기하면서 소득행정 때문에 죽겠다 이런 표현 안 하셨지만 소득행정 때문에 정말 요즘에 인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우리가 새로운 정부 바뀌면서 국민들이 기대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관료제가 의사소통 소득행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환경부가 사실 센 조직이 아니라 기재부가 뭘 흔들어 버리면은 환경부는 이렇게 떨릴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조직을 열심히 해보겠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키워드도 똑같은데요. 제가 오늘 마침 또 이학수 사장님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학수 사장님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국토부에서 거의 잘하는 키워터, A를 받으시는 키워터, 이제 환경부 와서 또 잘하는 키워터, 결국은 관료들의 말을 듣지 국민의 말을 언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저는 그거 절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400개 기관을 650조를 쓰는 400개 공공기관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서
끊임없이 그걸 쪼여대고 있으니까 지금 뭐 기재부 말 안 듣고야 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죠. 이해를 하는데 내부서에서도 그런 변화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도 이걸 도와줄 의미가 있을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가면은 환경부 공무원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환경부에서는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이것도 저기 농어촌공사가 놔둔 것도 끌어다니게 조리 크게만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당황하는 거죠. 옛날에 똑같은 거죠. 발전주의 모델, 조직은 크게하지 뭐 효율성 안 생기는데도 효율적이다는 논리를 통해서 자꾸 크게만 하거든요. 저는 지금 K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K업의 권한을 굉장히 K업하는 물생계에서 기재부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오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디테일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면 BSC를 아까 이렇게 좀 모디파이하는 거는 좀 좋은 생각을 생각하는데 BSC 자체가 공공관리 기법, 즉 신자유주의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좀 그 아웃오브 박스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가치 기본법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 의원회관에 계실 때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까운 의회에서 좀 제기했지만 기재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게 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 이건 절대로 공식적인 이유는 아니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봐도 정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을 뿐이다. 저는 판단되고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혁신하다 사회적가치 내용은 김호기 교수. 그건 제가 발언은 좀.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네. 기재부도 무슨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그 교착에 빠져 있냐면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사회자가 들어가는 거 다 막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또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렇게 해서 사회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다 막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이런 것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서 사자들은 사는 우리 사회 의원님께 클리어를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 또 이걸 행안부에서 나온 정보를 추진하는 김호우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만든 건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분들이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도 참 좋은 내용이다. 근데 실제적인 제도화 과정에 실전 나가는 필요가 있다. 그걸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는 건지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저장본에서 저장이 공격받을 거 맞죠? 열심히 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우리 이원재 대표께서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에 가셔야 해서 혹시 제안 사항이거나 질문이 있으면 이제 좀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같이 가시는 게 아니고 나오실 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오는 연주자 두 분 남는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현수 교수님은 내재화의 필요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체제의 변화에 대한 것, 체제의 변화는 협치를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태훈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스코프를 줄여서 사실 오늘 환경운동연합이 주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정희 의원님께서 주최해주신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그 키워드가 두 개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좀 위한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게 한 꼭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가치 측면에서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역할 분이신데 요구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원재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 차원의 노력하고 개별 기관에 내는 차원의 노력인데요. 그거를 저희 그 물 쪽에서는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에 의한 유사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 제한하고 실행 가능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그 통합 물관리, 우리 저 허재영 총장님 중심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통합 물관리 평가 지표 및 평가 체계라는 건 지금 신축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통합 물관리 평가 저희들 비전 포럼 활동 결과 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제안을 했고요. 2018년도 6월 10일에 저희들 제정된 물관리 기본법하고 그 안에 보면 22도에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그 7항에 보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법제화하고 그 다음에 올해 6월 13일 날 시행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가치 부분은 저희들 물관리 기본법 제2장에 보면 물관리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조에 아까 우리 송 박사님 말씀하셨던 8조 물의 공공성 부분, 물순환, 그 다음에 수생태기 보존서부터 유역별 관리, 통합물 관리, 협력과 연계 관리, 물 배분, 그 다음에 물 관리의 제19조 물 관리 정책 참여까지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체계에는 담겨 있는데 아까 우리 송 박사님 말씀하셨던 재정체계 부분은 대화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통합물관리 평가하고 평가 지표하고 체계에서 평가를 거기서 하면 평가를 통할 때 여러분들이 재정체계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 분명히 법상 물관리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항목들을 넣는다면 그거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정희 의원님께서 물안 우리 그 하천법하고 우리 세계법이 사실은 머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물관리 기본법이 좀 짝퉁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물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통합 물관리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이나 기본 비전이나 원칙이나 그 다음에 그 목표나 이게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뭄, 홍수에 대한 그런 재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큰 꼭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안전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그 기후변화 내용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 물관이라는 용어로 좀 바꿔 쓰면 바꿔서 예를 들면 입법을 갖다가 좀 시도를 하면 예를 들면 부처 간의 어떤 그런 이기주의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K로터에서 사진 연구를 보니까 새 꼭지를 참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꼭지를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물관리 주무부처에서는 물관리 인원화 정책을 보다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요소를 한 단계 레벨업시키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야 되는데 과거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금 사회적 요소를 가미한 한 단계 레벨업된 지금 정책 안들을 오늘 제시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우리 송 박사님이 하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한강에 있는 것은 상류에는 댐하고 그 다음에 세계의 연계 분야가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합적인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수자원공사가 아까 제안했던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급적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낙동강 우리 한정희 의원님이 우리 부산대 나오셨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낙동강 의원은 제일 지금 이슈화된 거. 올 작년 국회죠. 국회에서 제일 이슈화된 게 뭡니까? 제가 영풍 내려오죠. 최상위에. 그럼 내려오다 보면
바로 영주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다 보면 뭐냐면 우리 대구하고 경북에 물 치수원 이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울산 안과과가 있고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부산 경남 치수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우리 강변 여가도 치수 문제가 있고요. 더 내려오면 우리 부산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치수, 우리 치수 원수 치수나 한천 치수, 붉은 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으로 가는 울산으로 가는 공업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하루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루도 개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지금 접근하니까 해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유역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종으로 100km고 길이로 500km, 250km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를 전체를 보고 예를 들면 역풍계로수가 빠져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요즘 8개 보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호액이 들어가는데 8개 보호를 갖다 같이 넣어서 아까 그 문제들하고 8개 보호 문제를 같이 머지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실측자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하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호에 대한 재정화에 대한 우선순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는 유역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그 문제들을 대한 예를 들면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이게 해결이 그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물 관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향상, 방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정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신정 국장님하고 잠깐 농담을 했는데 한정희 의원님 끝까지 계실까 물어봤어요. 어쨌든 뭐 거의 끝까지 계시는 거니까. 오늘 의정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멋진 국회의원님이시라면 끝까지 계실 거다 이렇게 끝까지 계신 거니까 사실 12시에 마칠 계획이에요. 발제를 너무 기대하는 바람에 시간이 못 마치고 있습니다만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지금 가셔야 된다고요? 네. 그럼 제가 인사 말씀 한마디 먼저 하시고 가시죠. 저도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예, 조금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실 때. 아직 계실 때 그럼 먼저 와서 잠깐 하시죠. 먼저 하시죠. 아, 예. 마이크 좀. 마이크 이때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녹조 예방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이걸 해결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지고 갈까? 그러면 가지고 오라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서 이제 공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뭐 한마디로 그 침식 방종 배관이라든가 지난번에 폭염 뭐 문제가 있다든가 말로는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가면 물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오라는 곳이 없습니다. 가려고 해도.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안에서 아무리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도 바깥에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만약에 제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하는 걸 보고 그래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프 정책을 지도 형태로 만들어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소상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누가 의논인가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답을 이제 질문을 하거나 답을 올리면 거기서 이제 잘했든 못했든 좋은 사람 보상 주고 그 다음에 못한 사람 계시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녹조 그 예방에 대해서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 황상철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가축 분뇨가 이제 댐이라든가 뭐 각지로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들어보니까 1, 2, 3단계로 그 녹조 그 배설물이 댐이나 강으로 유입되기 전에 그 1, 2, 3단계로 그 뭐 수생 식물 등을 심거나 안 그러면 거기서 나온 분뇨를 그 퇴비로 만들면 됩니다. 그 퇴비를 어디서 이제
주 원료를 만들어내놓 하면 그 각 시나 하천, 공원 등에서 아파트 등에서 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에 그 퇴비 생산 그 분뇨 시설에다가 투입을 시키면 충분히 그걸 우리나라에 있는 퇴비를 다 시키고도 남을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황상철 우리 처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가시지 말고 얘기 듣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 KBMB 아까 이제 우리 자료로도 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KBMB 지금 쓰는 게 많아서 지금 토양 자체가 실소가 아주 넘쳐나는 상황이 되어서 그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도 그래서 KB는 일정 부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지 택비가 않을까. 아니고요. 퇴비도 마찬가지. 예. 그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농가에서 사용할 때는 시골에서 저희가 샀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그 분뇨나 또는 하수 처리 과정의 한 단계를 더 넣어서 그 안에서 인까지를 추출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입을 해서 그걸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폐수 처리 과정에서 인을 추출하면 지금은 비용은 당연히 좀 비싸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양이 되면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을 추출해낼 수 있다면 하수 처리 과정에서 또는 그 분뇨 처리 과정에서 추출해낼 수 있다면 실제로 그 방류수에서 인 성분은 아주 낮아질 수 있고 아닌 게 아니라 하천, 뭐 강 이런 데서의 그러면 인으로 인한 녹조 현상은 또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게 아직 이제 기술적 한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K워터가 좀 조심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쭉 이제 그 불안경 정책 관련해서 무슨 이제 조직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그냥 아무 이런 거에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보았을까를 잠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냥 국민의 한 명이면 물 이렇게 하면 저는 먹는 물, 쓰는 물, 그리고 여러 데서 물놀이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즐길 수 있는 물, 그리고 하나는 즐기지 않더라도 보는 물. 뭐 크게 보면 한 이 정도일 텐데 국민이 봤을 때 이런 한 4가지 또 4-5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물이 어떤 시기든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 안에 조직이 누가 어디를 가져가서 누가 뭘 하고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걸 국민들은 결코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이 가만히 덮어보면 2016년에 저희가 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구청 안에 막 뭐랄까 일종의 그 조직적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2017년에 그걸 이제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천이 이상하게 그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애초에 다 들어가 있기로 되어 있던 것이 수자원관리위원회는 환경부로 오는데 하천은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국토부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비슷한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그러면 아예 환경부로 이관했던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불안경 정책과 관련된 것이 다시 이문화되면서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근데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이런 과정들을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는 것을 이걸 바라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는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내부적인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거쳐서 이런 갈등 관리, 내부적 갈등 관리가 오히려 잘 진행되면서 국민은 그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하는데 국민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결정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물과 관련한 모든 것은 신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를 느낄 수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은 또 다음 기회에 뵙기로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신재훈 국장님 말씀 드려볼까요? 저는 되게 좋은 수련 우리가 많은 밥상 같은 의견인데
원하는 발제토론 토론이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서 지난주에 고민이 되는 거는 저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바뀔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안전국가에서 포용국가 또 혹은 SOC 중심에서 위협관리 또 2010년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토건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 중심 뭐 이러한 아젠다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하는 와중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여전히 그냥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예타면제 사건이 많은 분들한테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여러 차례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계속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기되어 왔는데 참여정부 당시 이제 생활급이든 뭐든 여러 통사업에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겪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준비해온 정부이고 소득주도 성장이나 주택정책 여러 가지를 추진해 왔는데도 다시 돌고 돌아서 저희가 이런 틀에서 참 벗어나는 게 어렵구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전업원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대대적으로 막 사업을 추진하고 비전을 보여주실 발제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환경부를 놓고 보면은 국토부까지 포함해서 전체 물관리 예산 중에서 비전업 예산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이고 또 며칠 전에 저희 치수 관련한 토론회를 하나 했는데 여전히 하천 치수 정책의 하나 일환으로 보여지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라던가 소규모 댐 사업들은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지만 홍수터라던가 LRD 사업이라던가 약간 그냥 여전히 양면처럼 그 이상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사회적 가치를 우리의 중심에 오게 하자라고 어떻게 주류화 전략을 만들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내세워서 저희가 이제 주로 가치를 주장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부분을 더 실증적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갯벌이 갖는 가치가 방조제보다 얼마나 높고 혹은 4대강 복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제성 분석을 지금 고철이라는 중심 의제로 가지고 온 상태고 그게 아니면 도저히 복원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미약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4대강 복원 예산도 마찬가지죠. 올해 아니죠.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보호 모니터링 긴장한 자연성 활동 첫 단계 사업의 예산이 채 100억도 되지 않는데 수장공사 계시지만 수장공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이자 지원 예산이 여전히 연간 3천억이 넘고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 예산이 연간 5천억이 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사실 사회 새로운 제안을 던지고 그것이 주류화되기까지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면 새로운 제안은 결국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좀 더 포커스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다시 조직과 예산을 만들고 그 조직이 다시 주류화 전략을 만들어내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서울시 얘기도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조직이 그렇게 변화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직적인 어떤 시너지를 내게 마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기류에 비추어서는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 걸 맞는 것 같아요. 물순환국이 있지만 실제로 물순환국이 되고 나서 했었던 가장 인상적인 정책은 레인가든이라고 해서 투수축을 만든다거나 이런 류의 사업은 맛배기였고요. 조직과 예산이 가장 크게 투여됐던 거는 강서구에서 추진된 대신도 터널이었거든요. 건당 1,000억짜리 큼직한 사업들이고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주류로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는 제일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환경단체가 제일 사이 안 좋은 데가 첫 번째가 한수원이고요. 연전 때문에. 두 번째가 아마 수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한수원보다 수공이랑 조금 더 친한 이유는
한 수원은 태양광을 못 하는데 수공은 하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몇 해 전에 아마 19대 국회에서 박원석 의원씨랑 그 수공 조직 해체 뭐 이런 걸로 법안을 냈던 저희 전 총장님이 수공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저는 놀랐는데 수공이 그 작년 재작년이었던가요? 조직을 위협 단위로 쪼개낸 굉장히 거대한 실험을 했죠. 저희 조직 같은 경우도 작은 시민단체지만 조직 내부를 바꾸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대단한 도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위협 단위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공기업으로서 큰 발을 내밀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수공이라는 조직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윤 추구가 중심이 올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가치 제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효율과 공공성이 분명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수자원공사가 아젠다를 전환하겠지만, 전환했을 때 상수원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하면 상수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혹은 그걸 관리하면서 이윤을 내가 쪽으로 또 결론을 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현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직 내 프로세스를 사회적 가치에 적당한 그 아웃풋을 내는 것까지로 적절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이 들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까 철도공사법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직의 기본적인 목적과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수산공사법도 좀 개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이 너무 길었는데 그 송명환 박사님 제안해 주셨던 위협관리와 관련한 부분도 저는 한강에서 이미 그 수개통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여러 차례 이제 운명을 쌓아온 전례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협위원회 사무국이라던가 수비를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한강에서 먼저 좀 성공 사례를 만들면 그걸 통해서 전국적인 위협 관리 사례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과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나 개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기재부가 그 공개 평가를 할 때 사실 그 경제 성공으로만 평가를 하죠. 예를 들자면 이번 안전분야 들어갔던가요? 예, 지금 그 회사마다 거기 발전은 있었습니다. 저희는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 특히 세금 가치가 그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에 30%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 아, 사회적 가치가. 예. 근데 그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떤 사회적 가치라는 항목이 30% 정도 대상이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근데 저도 그 관여했었는데 범주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끌어는 모았으나 이거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주화일 때 보여주기 30%가 됐는데 그 내용에서 아직은 못 나왔어요. 그 평가위원이라며 하여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나도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아예 제가 그 초창기 유태봉들 지방연구원 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번역기 내재화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바꾸겠다. 그리고는 그때 범주화를 시켰는데 내재화라고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사회적 가치가 형식적으로 항목들을 끌어모아 사회적인 성향이 들어있는 항목들을 끌어모아서 30%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가치를 30% 이상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사회에서 외부에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좀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아마 대부분 다 생각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었을 거라 생각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정희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정명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걸 마실 권리, 이용할 권리, 진입 권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용이 돼요. 마시는 것도 그렇고 즐기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물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같은 모양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윤 교수님.
저는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기재부에 물안경이나 중위세정하고 물안경이나 특별하게 쪽에 재정 지출에 대해서 계획에 참여하면서 제 의견을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 가치 제가 포럼홀에다가 정리를 잘해놨기 때문에 포럼홀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회적 가치의 물안경 정책 방향에 4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그동안 과학기술이 도시로 물을 지하로 끌고 와서 건물을 돌린 다음에 지하로 내버려요. 다시 말해서 물을 시민들에게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환경부의 모든 물안경 정책이 시민들을 물로부터 격리시킨 정책이 가장 지금은 시민들이 물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만 내면, 요금만 내면 이제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제는 물이 가까이 와야 되는데 시민들이 두려워서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민들에게 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물안경 정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이용이라든지 다 필요한데 저는 최근에 좀 느낀 것 중에 안타까웠던 것이 이번에 환경부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생활학과 이름을 다른 걸로 재정적으로 바꿨다가 다시 반발로 다시 생활학과로 갔죠. 자, 그러면 저는 안타까웠던 것이 자, 이제 학습 정류수는 우리가 수작업입니다. 이제는 그걸 우리가 저는 자연적 누수만 하는 입장에서 물이 필요해요. 빗물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인공계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인공계에서 물을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생활하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국민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환경부가 물안경관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정말 여기에 일자리가 연계된 시민 참여형 물안경 관리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유지 중심의 물관리 때는 이런 시민 활동가의 어떤 감시 기능이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유역 중심의 물환경 관리 시대가 되면 유역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데 80%가 시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제 시민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우리 고민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분산형 물관리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유역으로 분산형 물관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형 일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자리를 우리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같이 공공으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금체계 현실화는 꼭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농업용수 50% 이 과액 체수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뭐냐 지하수가 전국적으로 지금 15년 동안 1m 이상 쏟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토양이 말랐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이 정발팬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내의 소규모 강우가 줄었어요. 강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게 연간 강수량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큰 강우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이런 물 사용량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요금체계 현실화는 국민적인 필요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까 재정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리 기재부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빚점오형은 예산이 2.5%입니다. 현재 4대강의 유입오형의 60%가 빚점오형이죠. 그런데 실제로 재정은 2.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인 성과만 환경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1, 2년인데 자기가 임기를 맡고 있는 기간 중에 효과가 없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자, 빚점오형은 지급 투자에서 한 5년, 6년, 1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수관광 개선사, 요번에 제가 이제 기재부에다가 안을 올리는 게 뭐냐면은 하수관광 개선사, 노후관광 개선사에 대해서 비용을 좀 줄이자. 그리고 그 돈을 빚점오형하고 이쪽에서 옮겨달라고 한 게 뭐냐면 노후관광 개선 필요하죠. 사실 너무 과도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 처리장 발단, 도시 말단에 있는 처리장 앞으로 30년 이상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적으로 풍산형 활출이 불가능하고 제이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물관리 재정의 재정도 다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물안경 정책, 그리고 시민 참여형 물안경 관리 정책, 시민의 인식 변화,
그 재정 체계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축형 지속가능 시스템 연구소 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 부분을 상당 부분 놓쳐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토론문을 사실 발표문을 갖기 전에 썼었어요. 쓴 다음에 그동안 한 1년 동안 저는 유역관리나 통합물관리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큰 변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팔로우를 하기가 조금 쉬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게 너무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제가 겪은 바대로 저는 이제 환경부에서 그 SDG라든가 KSDG를 만드는 이런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제가 지속가능 발전 중심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세부 목표를 세우고 지표를 세우고 평가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공무원들 각 부처별로 그 내용을 갖고 가서 그 사람들이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행 과제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쭉 나열을 해온 것을 딱 보고 너무나 놀란 것은 기존에 있었던 국가 계획들, 기존에 그 각 부처에서 진행해왔던 기본 계획들, 그 다음에 본인들이 추진해왔던 업무 범위 내에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칸 안에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이것을 뭘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도 그것에 따르는 이행체계 자체를 사실상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변화가 없으면은 사실상은 굉장히 그 앞으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통합 물관리에서도 그대로 조금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토론회 주제가 사회적 가치와 이행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던 것은 66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딱 두 가지 아주 간결한 목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하고 형평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속 가능성은 세대 간의 형평성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부분들이 세대 내의 평등이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청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현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는다면 생태적 건강성과 회복 탄력성 부분을 미래 세대를 고려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실현 목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대 내 평등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공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앞에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공공성 강화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공성 강화를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한 구조를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료나 전문가들에게 맡겨놨을 때 그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자 구조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기존의 업무 영역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유역 주민 참여나 시민 참여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정보 체계를 아까 송영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가 지난해 환경부 국민소통이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소통의 가장 첫 단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에 있어서도 우리는 의사결정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실천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활동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원전 하나 줄이기나 이런 걸 할 때도 실제로 시민들을 이끌어가고 참여시키고 그런 영역에서 활동가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유역관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전북 지역의 망경관과 동진강 유역의 비전오염원 관련해가지고 농민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농민들이 지금 비전오염원 관리라는 부분, 왜 내가 오염원이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비정오염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실제로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그 교육하고 역량화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화되고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비정오염원이라는 어떤 약간 카구알 비상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력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숙명적으로 타원하면서부터 오염원이 되어 있죠. 뭐 불가피한 현상인데 다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의 오염의 정도를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랄 수 있겠죠. 어떤 소통은 매우 중요하더라고. 지금 일부 위협위원회를 연구하고 있는 팀에서 의사결정의 수평적 체계를 지금 실험하고 있고 아마 그에 대한 결과가 아마 이걸 한 5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공청회들과 같은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다시 한번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책자에는 김진식 정말 팀장을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 이름을 있어요. 이경원 과장님 말씀 주세요. 수영세계 부족하다는 그렇게 인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같이 참석하게 됐고 일단 오늘 이제 환경 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해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재 대표님께서 어떤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적 가치를 설정할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셨고 수자공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수량 유지 정책에서 수지를 어떻게 수지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간을 이제 잘 해주셨고요. 한경 박사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향후에 정책에 있어서 재원과 그런 시험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는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노란경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는 이제 소명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 복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고 물 복지를 위해서는 그 이제 물 격차를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이제 그 정책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 격차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물 많이 쓰면서 이제 생태계가 사용하는 물이 주어지고 사람과 생태계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내에서도 이제 상류와 하류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그다음에 뭐 산업계, 농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런 산업계 간의 그런 격차,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어떤 물 사용에 이제 격차들이 발생할 것인데요. 그런 격차들 같은 이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그런 이제 물 환경 정책에 있어서 이제 환경부가 추구해야 될 이제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진단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물 격차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에서 사람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생태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령 이제 수량 측면에서는 뭐 상수 보온율이 99%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중적 댐에 이제 물이 전체 50% 이상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질 같은 경우도 BOD와 TP 또 대표된 어떤 이제 그런 수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개발 불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거나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뭐 어느 정도의 진척이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사람 위주의 물 사용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가령 뭐 수색대기의 공항성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가는 지역에서 그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품 등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BOD와 TP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TOC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레스 물질 이런 것들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 아신 것처럼 낙동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상하려와 갈등이 확대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물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령 농업에 있어서 이제 수학 농법 같은 그런 비닐하우스 수학 농법 같은 이제 과거에 없던 그런 새로운 이제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뭐 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전적인 수요 관리라든가 예방 정책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산 가축분뇨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정책 분야 그러니까 물의 이제 오염 부하를 주는 다른 이제 정책 분야에 어떻게 보면 그 물 환경 정책을 통합하고 주요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가야 할 길이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은 추진 방향은 결국은 그 물 관리를 이거나하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분야에 어떻게 이제 물 정책을 이제 통합하고 이제 주요화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물관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이제 올해 지금 해법령 입법 예고가 된 상태고요. 또 이제 물 환경원의 그걸 개선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머지않은 시기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물 관련 갈등 해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뭐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추세가 지방 분권화 되면서 환경부의 기능 또 구에서 물 관련된 기능도 많이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어떤 물과 환경 분야의 역할 역량이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의 이제 물 역량을 이제 높여주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구성될 물관리위원회가 또 이제 수행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시범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역별로 이제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데 뭐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야 만드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정책 분야로 이제 물 이제 오염 영향을 이제 줄이는 부분인데 가축분뇨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아까 이제 말씀도 얘기가 나왔지만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해서 올해 그 농식품부와 같이 이제 그 대청호에서 소읍청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지역 두 군데 정도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실제 그러니까 양분 관리를 위한 실행 방안을 이제 올해 제시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가령 이제 도시 지역에 영향을 줄이기 위한 뭐 저영향 기법, 뭐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TOC로 전환을 위해서 올 상반기 중에 하수와 페스처리자에 대한 TOC 기준을 선정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번째는 수행 대계를 이제 고려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 생태 유량 제도라든지 생태적 보건 사업들 같은 경우도 좀 강화를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비점 오염원에 대한 어떤 관리 강화를 한다라고 지적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오염 총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차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오염 총량제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전 오염원 위주의 관리에서 차기 단계 같은 경우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토지를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점 오염원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좀 목표를 제시하도록 노력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지정 토론회에 저도 몇 번 요청을 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물 관리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고 오늘은
그러한 나름대로 사례를 좀 정리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그거를 아까 기재부 사회적 가치 30%라는 것처럼 그냥 비슷비슷한 걸 모아서 30%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건 매우 대단히 중요한 전환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유형의 이런 주제의 좀 토론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와 그리고 산하공기업의 정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도록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토론해 주신 6분 선생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만 실제로 기획하고 꾸리는 것들을 환경을 매달하게 해주셨는데 환경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하셨습니다만 환경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